세계가 한국을 오판했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체 정체가 뭡니까? 최근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에서 한국 핵무기에 관한 1급 기밀 녹취 파일이 공개되어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다. 그들의 능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지금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한국에 관한 강의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존 메가더 교수의 강의, 그리고 그 1급 비밀 파일에 담겨져 있던 충격적인 내용까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하버드 안보전략학 강의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유학생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그러자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즈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버드 안보전략학과 강의실에는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존 메가더 교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집중하죠. 메가더 교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스즈키 켄타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한국이 무슨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 제퍼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한국계 미국인 엘리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 제 말이 틀렸나요? 스즈키가 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여전히 침묵한 채 칠판에 두 단어를 크게 써내려갔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 전략적 오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강의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대신 국제안보 커뮤니티가 수십 년간 저질러온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스즈키 군, 당신의 발언은 우연히도 오늘 내가 다루려는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화면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이 강의는 오늘부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목은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다. 강대국들이 뒤늦게 깨달은 전략적 재앙입니다. 엘리자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뜻이신가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국제 안보의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국가 하나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한국 말씀이신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할 정보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인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한 국가의 숨겨진 실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즈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특히 그들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해서는요. 메가더 교수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비밀 해제 표시가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계가 어떻게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완전히 오판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요. 메가더 교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자료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입니다. 제 경력과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에 파일을 클릭했고 곧 러시아어가 섞인 영어 음성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은 체르노프. 러시아 해외정보국 소속이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난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톤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다. 그들의 군사 능력에 대한 모든 평가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스즈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지금까지 왜 숨겨왔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웃지 마. 네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다. 실제 능력은 최소 15년에서 20년까지 앞서 있다. 엘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러시아 정보기관의 평가라면 사실입니다. 이 녹음은 6개월 전 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했어요. 마이클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숨겨왔나요? 억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체르노프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음성 파일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달리 침략의 역사가 없는 국가다. 그들은 1000년 이상 침략을 당해왔을 뿐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전략을 형성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까지 숨기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파일을 멈추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방위산업 시설들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과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방위 산업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체르노프가 제공한 실제 추정치입니다. 두 수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런 규모의 산업을 숨길 수 있죠?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들과 방위 산업을 교묘하게 연결시켰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일반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위장이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 정보원 하나의 증언만으로는 메가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체르노프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모두의 안보 계산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체르노프의 음성 파일을 잠시 멈추고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무기 체계와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표면적 수치와 실제 성능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교수는 먼저 항공기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FA 토식 경공격기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의 FA-50은 겉보기에는 경공격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어떨까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극비 표시가 있는 러시아 공군의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상공에서 FA-50의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FA-50은 미국의 F-16과 거의 동등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고 일부 작전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아무리 봐도 과장된 평가입니다. 단순한 훈련기를 개조한 항공기가 어떻게? 과장이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통합과 전자전 능력에서 FA-50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능은 80%에 달합니다. 이건 비용 대비 효율성의 극대화죠.
다음은 K9 자주포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촬영된 듯한 영상에서 K9은 3분 만에 여러 발의 포탄을 다른 위치에 정확히 착탄시켰습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이동, 재발사 시간을 보세요. 3분 만에 위치를 바꾸며 정확한 타격을 가합니다. 이런 신속성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를 무력화시키죠. 교수는 계속해서 K2 전차의 기동 능력,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성공률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 예상과 실제라는 두 개의 열이 있었고, 실제 성능은 항상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엘리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무기 체계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했어요. 수출용 모델의 성능은 국내용보다 30에서 40% 정도 낮추어 제공했고, 그마저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능을 아는 사람은 없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러시아 정보요원 체르노프의 보고서를 다시 들어볼까요? 녹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건 중간 국가의 수치인데 실제론 최상위 전투력입니다. 한국은 뭔가 숨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함정에 빠졌죠.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국방 예산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세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7%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민간 기업의 R&D 중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 예비군, 체계 유지 비용, 그리고 국가 인프라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사력 창출 능력은 GDP의 약 4.5%에 해당하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효율성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능력, 즉 정밀 타격과 전자전, 네트워크 중심 전쟁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죠. 교수는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주요국 군사력 효율성 지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한국은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입 자원 대비 전투력 창출 능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효율성은 최상위권이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은 듯했고 스즈키조차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국제 안보를 연구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숫자만 보는 것입니다. 숫자 너머의 실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은 그 완벽한 사례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극비 표시가 더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한국의 현대전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드론 네트워크, 그리고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에 관한 자료죠. 교수는 먼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앙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지휘 체계입니다.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 최적의 작전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 킹스파이더 시스템이 적의 동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전투 데이터와 적국의 전술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적의 다음 행동을 약 78%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죠. 미국의 유사 시스템보다 약 15% 높은 수치입니다. 엘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정확도가 가능한가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 이상 북한과 대치하며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또한 민간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신속하게 적용했고요. 삼성과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AI 연구 성과가
군사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는 드론 편대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벌떼 드론 체계입니다. 개별 드론은 저가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방공망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드론은 다른 드론이 파괴되면 자동으로 임무를 인계받아 수행하죠. 스즈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사한 기술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완전 자율적입니다. 통신이 차단되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또한 각 드론의 인공지능은 전투 상황에서 학습하며 적응합니다. 이건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는 야간 작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유령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특전사의 실전 훈련 영상입니다. 미 해군 SEAL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했죠. 영상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 건물에 침투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방어용 시스템처럼 보이나요? 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공격 능력을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공격당하면 몇 배의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다시 체르노프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특수부대와 첨단 장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런 수준의 첨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대칭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강한 적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에 모든 전략적 사고를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능력과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스즈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을까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봤나요?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적들이 한국의 실제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었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비핵 억제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한국의 미사일 능력 도표를 띄웠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로 이어지는 미사일 발전사와 함께 사거리와 정확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현무4 미사일의 원형 오차는 겨우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이는 핵탄두 없이도 적의 지휘부나 중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SLBM입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며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됩니다.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적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핵무기의 파괴력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단일 타격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중 정밀 타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로 적의 핵 사용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죠. 다음 화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궤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늦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았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현무5는 마하 8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핵무기가 없다면 억제력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핵 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한다면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핵 없는 핵 억제 전략입니다. 적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은 첨단 재래식 무기로 적의 지휘부와 권력 중심부를 완전히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핵 억제와는 다른 형태의 억제력이지만 효과는 유사합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전략적 마비 작전 개념도였습니다. 한국은 적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이버 공격, 전자전, 정밀 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적국의 핵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죠. 스즈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핵 없이는 강대국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핵 없는 핵보유국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한국은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기술, 미사일 기술 모두 확보했죠. 다만 실제로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체르노프의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한 가장 큰 오판이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과소평가했다. 메가더 교수는 화면을 끄고 교실에 불을 켰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접근법은 국제안보 이론을 다시 쓰게 만듭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극단적 수단 없이도 강대국들과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나요? 엘리자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주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김으로써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체르노프의 가장 중요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비핵 억제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했다. 그들은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르첼라 브젠스카입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국제분쟁 전문 기자죠. 지난 3년간 한국의 군사 문화를 취재해왔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눠주시겠어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동유럽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학생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또 다른 미국 동맹국을 취재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회에 스며든 군사 문화였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이 군복무를 마친 상태였고 그들의 군사적 지식과 인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르첼라의 화면이 바뀌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청년들의 모습, 전술 토론을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캠퍼스 내 훈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외부 훈련장으로 이동하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봤던 대학생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 전술적 이해도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그냥 일상처럼 대비하고 있었어요. 매달 민방위 훈련이 있고 대피소는 지하철역마다 있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저는 러시아의 위협을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준비 태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르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K-팝, 화장품, 드라마의 나라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스즈키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가 서울화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첼라가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한국의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사격 훈련, 학교에서의 생존 교육, 전 국민 비상대응 시스템까지요.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쏠 줄 아는 성인이 편의점보다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회복력이 특별한 건가요? 마르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번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마르첼라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지하 군사시설과 벙커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 허가를 받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국 전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시에 정부와 군이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일상은 평화롭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메가더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마르첼라, 당신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르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의입니다. 한국인들은 다시는 1950년처럼 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분이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 번 나라를 잃어봤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에 그들의 모든 국가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았고 총을 쏠 줄 알며 생존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죠.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화상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르첼라가 설명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력 이면에 있는 진짜 힘입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문화와 정신입니다. 전쟁 준비가 일상에 녹아든 사회. 그것이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전략적 자산이죠. 스즈키의 얼굴에는 이제 의심보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엘리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클은 필기를 멈추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마르첼라와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교실의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과 사회적 준비 태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왜 이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러시아 정보기관 내부 평가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 해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르노프이 유출한 또 다른 문서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오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죠.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평가 필요 한국은 협력국이 아닌 전략적 위협. 여러분, 이 문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한국을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죠. 엘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오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6.25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죠. 이런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빙산 아이론이라고 적힌 도표였습니다. 이 도표는 러시아 분석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죠.
도표는 물 위의 작은 부분만 드러난 거대한 빙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의 부분에는 공개된 한국의 능력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면 아래 훨씬 큰 부분에는 실제 능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 군사적 능력은 공개된 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 기술 분야에서요.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전략을 취했나요?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후 한국은 조용히 자립형 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체르노프의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단지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본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강력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메가더 교수는 음성 파일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동맹국으로만 봤다는 게 바로 전략적 오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략적 중심축이 되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처음 했었던 스트래티직 미스칼큘레이션 옆에 스트래티직 비스트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전략적 오판에서 전략적 야수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범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핵 없이도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죠. 스즈키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중견국들을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의 전략적 의도와 실질적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없으면 끝이라는 초기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을 갖추었죠.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최근 작성된 듯한 국제 안보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닌 전략적 균형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지역 안보, 구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정이죠. 메가더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앞으로 많은 중견국들에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죠. 메가더 교수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 전략, 사회적 준비 태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오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마련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열고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첨단 무기를 자랑하죠.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침묵은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전략은 의도적인 속임수였나요? 속임수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적이 여러분의 능력을 모를 때 여러분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게 되죠. 엘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강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전략을 택했죠. 교수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무엇일까요? 핵을 가진 국가, 대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 아니요. 가장 위험한 국가는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겨왔고, 그 결과 세계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스즈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을 오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메가더 교수는 스즈키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오판한 국가 중 하나죠. 역사적인 우월감이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읽었던 도쿄대학의 논문을 기억하나요? 잠자는 호랑이 일본의 전략적 오산과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요. 스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초기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제안보 연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공식 발표, 퍼레이드, 무기 전시회는 종종 실제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메가더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숨은 고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한국은 이 철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정진하며 자신들의 힘을 소리 없이 그러나 깊고 확실하게 키워왔습니다.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즈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제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를요. 메가더 교수는 칠판에 쓰인 단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트래티직 미스캘큘레이션과 스트래티직 비스트.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적 야수가 잠에서 깨어났고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메가더 교수는 칠판에 쓰인 글자들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죠.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불타고 테슬라가 무너졌다. 전 세계가 미국을 외면하던 그 순간 유럽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뒤흔든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유럽지사 마케팅을 담당했던 이준혁입니다. 34살에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향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자리를 포기한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삼성전자 유럽지사에서 5년간 일하는 동안 실적도 좋았고 경력도 쌓였지만 큰 기업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제 모습에 점점 지쳐갔어요. 회의실에서 또 다른 회의실로 이동하며 끝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는데 제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준혁 대리,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팀장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죠. 퇴사 의사를 밝히자 주변에선 만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 부모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숙소 창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자유로움,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죠. 처음 2주간은 매일 파리의 거리를 걸었어요. 마르쉐 시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인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파리 지행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제르맹 거리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난 더 이상 그 브랜드 물건은 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편해도 그들의 가치관엔 동의할 수 없어. 두 프랑스 청년이 나누는 대화였죠. 그들은 이어서 소비가 곧 정치적 행위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야. 한국의 일상과 정신을 유럽에 소개하는 플랫폼.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전하는 거죠. 삼성에서 일하며 쌓은 마케팅 지식,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익힌 문화적 감각,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 앉아 밤새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플랫폼 이름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계획이었지만 그 열정은 진짜였죠. 다음 날 아침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로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는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렇게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이상한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게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테슬라 매장 앞에 모인 시위대.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식.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매장 절반이 불에 탄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옹에서는 맥도날드 간판을 철거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마르세유의 대형 마트들은 미국산 제품을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계정에 미국 제품을 버리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코카콜라 병을 비우고 나이키 운동화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아이폰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까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몽파르나스의 한 카페에서 프랑스 친구 마리옹을 만났어요. 그녀는 파리 정치대학 교수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춘혁,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야. 프랑스 사람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거지. 마리옹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최근 몇 년간 자국의 정체성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전통 산업을 잠식하고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비가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해. 네가 무엇을 사느냐가 네가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지. 카페 창밖으로는 플래카드를 든 젊은이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소비는 투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몽마르트르 근처 마르쉐를 방문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장이 조용했죠. 상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미국 브랜드 제품들이 매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나라 제품들이 채우고 있었거든요. 코카콜라 대신 프랑스 로컬 음료 봉봉이 진열되어 있었고 일본 라면 옆에는 한국 라면이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통 바게트를 파는 베이커리 옆에는 김밥 키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야. 사람들이 정말로 바뀌고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위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저는 파리 곳곳에 마르쉐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몽주에서 바스티유까지 다양한 지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시장의 한 코너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60대로 보이는 프랑스 노부인이 진열대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한쪽에는 미국산 오렌지 주스, 다른 쪽에는 프랑스 로컬 브랜드의 주스. 노부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로컬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걸 선택하셨나요? 제가 프랑스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 외국인이군요. 글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중요해졌어요.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생각하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노부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었죠. 파리 14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시아 식품 코너에서 한 프랑스 청년이 라면을 고르고 있었는데 일본 브랜드 대신 한국 신라면을 집더군요. 왜 한국 라면을 선택하셨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저는 피에르예요. 한국 라면이 맛도 좋고 한국 회사들이 환경과 노동 문제에 더 신경 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K-팝, 영화, 이제는 음식까지. 피에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프랑스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은 정직한 나라,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마르쉐 다알레시아에서는 한국 김치를 판매하는 작은 부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주인은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프랑스인 여성이었죠.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손님이 2배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맛에 도전하려고 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죠.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제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관찰한 내용들을 적어 나갔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품 대신 로컬 브랜드 선호,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증가,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플랫폼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죠.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긴 가치와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플랫폼, 의미 있는 소비를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국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였어요. 파리 외곽의 작은 창고를 임대하기로 결정했죠. 온 서울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파리 29 외곽, 오래된 공장 단지에 자리한 작은 창고. 월세는 조금 비쌌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 이동에 최적화된 곳이었어요. 창고에 들어서니 먼지 쌓인 바닥과 거미줄, 그리고 희미한 햇빛만이 저를 방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곳이 황금빛 기회로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해볼까? 일주일간 밤낮으로 공간을 정리했어요. 선반을 설치하고 작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장비를 세팅했죠. 초기 자본은 삼성에서 모아둔 저축금과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국 제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이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중소기업은 직접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국의 지인들을 총동원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갔죠. 준혁 씨, 우리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한다고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분석한 프랑스 시장 변화와 소비자 인식 자료를 보여드리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공정무역 원료로 만든 식품회사,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의류 브랜드, 이런 기업들과 하나둘 파트너십을 맺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담은 메시지였어요. 2개월 후 드디어 온 서울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실제 쇼룸이 결합된 형태였죠. 쇼룸은 작았지만 프랑스인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날 방문객은 고작 7명, 매출은 37유로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교세린명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곳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 비누는 정말 특별해요. 포장도 아름답고 환경에도 좋다니 더욱 마음에 들어요. 둘째 날 방문객은 12명으로 늘었어요. 셋째 날은 18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프랑스 Z세대들이 온 서울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기 시작했죠. 한 달 후 매일 5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 서울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윤리적 소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었어요. 김치 만들기, 한글 써보기, 한국식 친환경 생활 습관 나누기 같은 주제로요. 이 워크숍은 항상 매진되었죠.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죠. 이것이 온 서울의 슬로건이었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재고 관리, 통관 문제, 배송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죠. 하지만 매일 밤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가슴속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온 서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 서울 오픈 3개월 차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주소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아트의 PD였죠. 안녕하세요, 이준형님. 저희는 현재 변화하는 소비, 변화하는 세계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온 서울이 보여주는 대안적 소비 모델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이게 진짠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작은 플랫폼을 알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 저희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저널리스트가 아트 PD에게 저희를 소개했더군요. 촬영 당일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걱정은 제 프랑스어였어요. 비즈니스 대화는 가능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유창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PD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온 서울의 설립 배경부터 시작됐어요. 왜 삼성을 떠났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큐레이션 하는지, 질문이 이어질수록 제 목소리는 더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저는 소비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결정하니까요. 카메라맨은 온 서울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어요. 친환경 포장재로 만든 비누, 재생 종이로 제작된 노트, 유기농 원료로 만든 식혜와 한과, 그리고 쇼룸을 찾은 프랑스 고객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죠. 미국산 불매 이후 저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한 한국 제품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품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담고 있어요. 조용하고 정직한 느낌이랄까요? 방송은 3주 후에 나갔습니다. 저녁 8시, 프랑스 전역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온 서울은 15분간 소개됐어요. 미국산 불매 이후 파리지앵들이 선택한 대안은 조용하고 정직한 한국 제품이었다.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요. 방송이 나간 직후 웹사이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트래픽이 평소의 50배로 폭증한 탓이었죠. 그날 밤 온라인 주문이 쏟아졌고 다음날 아침 쇼룸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햇반 남아있나요? 식혜는 구할 수 있나요? 헛개수 주세요. 친구들과 나눠 마시고 싶어요. 준비해둔 재고는 단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심지어 한글 스티커와 같은 작은 소품까지 전부 품절됐어요. 급히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정신없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쉴 틈 없이 주문을 처리하고 문의에 응답하고 재고를 확보하느라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저희 제품이 정말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나요? 한국 중소기업 대표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인기 있어요. 지금 당장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온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2주 후 제 이메일함은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르클레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준형님, 귀사의 한국 제품 큐레이션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르클레르는 프랑스 전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미팅 날짜를 잡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르클레르 본사는 파리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제가 이런 대기업과 미팅을 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준영님, 환영합니다. 저는 르클레르 상품기획부 디렉터 필립입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 브랜드가 빠진 매대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온 서울과 협업하여 르클레르 매장 내 한국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르클레르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프랑스 유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런 대규모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죠.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조금씩 시작할 계획입니다. 파리 지역 10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반응을 보고 확장해 나갈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며칠 후 이번엔 프랑프리와 모노프리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주요 유통사들이 모두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린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파트너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규모 주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파트너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기뻐하며 즉각 대응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모두가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유럽 직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다음 달 저는 3군데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불과 6개월 전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 제가 이런 성과를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첫 번째, 한국존은 샹젤리제 거리의 르클레르 매장에 오픈했어요. 개장 당일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모였고 현지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철학 때문에 선택받고 있습니다. 정직함, 지속가능성,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모든 제품에 담겨 있죠. 이 말은 다음 날 르몽드지에 인용되었고 저는 점점 유럽 소비 트렌드의 변곡점을 만든 인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제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했을 뿐이었지만요. 한국에서는 온 서울과 계약한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유럽 수출이 200%, 300%씩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혁 씨는 어떻게 프랑스 시장에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잘 관찰하고 적시에 움직였을 뿐이에요. 한국 제품의 프랑스 진출이 본격화된 지 약 8개월째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파리 중심계에 위치한 농림부 건물은 웅장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었죠. 로비에서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거든요.
이준혁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직접 악수를 청했어요.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죠.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기존 미국산 농기계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한국산 스마트팜 장비를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국가 차원의 거대한 계약이 바뀐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장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농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저희는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역 농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이런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자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놀라셨나요? 사실 이건 온 서울이 보여준 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미팅이 끝날 때 장관은 제게 특별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당신이 바꾼 건 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으셔야 해요. 그날 저녁, 농림부의 결정은 프랑스 전역의 뉴스로 보도됐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프랑코 아메리칸 경제 동맹의 종말이라고까지 표현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부터 유럽 경제지까지 모든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메인 뉴스에 소개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국가 브랜드의 새 역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열띤 반응이 이어졌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전화를 받기도 했죠. 우리 아들이 이런 큰일을 해냈네. 처음에는 네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농림부 결정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온서울은 이제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창고는 곧 사무실 건물로 확장됐고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업무도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소비자 윤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언론과 경제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어요.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불과 2년 전 안정적인 삼성 자리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프랑크푸르트 소비자 윤리 포럼의 메인홀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행사 당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 언론인들, 그리고 경제 관계자들까지 제 강연을 듣기 위해 온 이들이었죠. 무대 뒤편에서 소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삼성을 떠나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은 온서울의 창립자이자 최근 유럽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선 이준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제 강연은 개인적인 여정에서 시작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떠나 파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 프랑스 사회의 변화를 목격한 순간들, 그리고 온서울이 탄생한 과정까지 청중들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한국은 싸서 고른 나라가 아닙니다. 진심이 보여서 선택된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2개국 바이어들이 앉아있던 첫 번째 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견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독일 최대 유통사 관계자, 스위스 백화점 대표, 이탈리아 유기농 마켓 운영자까지 모두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온 서울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선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소비 시대의 선구자들이라는 주제로 저를 포함한 5명의 연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준형님, 앞으로 10년 후 세계 소비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소비는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닌 가치 표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보다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더 의미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진정성 있는 브랜드와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포럼이 끝난 후 세계 각국으로 돌아간 참가자들은 온 서울의 스토리와 한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파했어요. 이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유럽 전역에 15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고 북미와 오세아니아로도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모여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들의 제품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선택으로 세계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어요. 안정을 포기하고 불확실함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도 광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르고 왜 고르는지를 고민한 한 번의 소비입니다. 그 선택 끝에 남은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2가지 사연 어떠셨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했던 한 청년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물결, 삼성전자에서 파리의 작은 창고로 하루 매출 37유로에서 유럽 전역을 바꾸는 플랫폼으로 온 서울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슬로건이나 화려한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투표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택받은 나라. 이준혁의 이야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